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팬데믹 영향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과 같은 움직임이 일면서 해운 물류 체계에도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도 다양한 항만 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발전도 기대가 되는데요. K토크 부산 오늘은 정부의 항만 발전 대책들을 들어보고 부산항이 글로벌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토론해보겠습니다. 해운 물류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정부도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을 글로벌 해운 물류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해양대학교 해운경영경제학부 류동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해양 정책을 총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항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먼저 듣고 갈게요. 장관님. 네, 국제 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시설과 함께 규제 혁신 과제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수출입 물류의 99.7%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서 그 배후에는 석유화학, 제철 등 국가기관 산업이 위치하고 있어서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항만은 양적으로 성장해서 매년 3천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세계 4위 수준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자동화나 친환경 전환이 좀 지체되고 있고 배후 단지 등 지원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에 본격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에 하역, 이송, 야드 전 영역이 자동화된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증가를 고려해서 현재 울산 등에 LNG 연료 공급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암모니아 수소 선박 연료 공급 시설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 배후 단지에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수소 복합 단지를 비롯한 국내 수소 수입 보관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주기의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항만 배후 단지에 민간 투자 1조 4천억 원을 유치하고 복합 산업 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만 배후 단지의 허용 업종 등 전 주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과 유통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만 배후 단지를
신규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등 현재 여의도 면적의 5.5배에서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1배 수준까지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의 중요성을 짚어주시면서 이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먼저 짚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글로벌 경기가 워낙에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해운업계 상황도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산항도 물동량이 지난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올해는 좀 어떨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부산항 물동량 추이를 보면 네. 4%가 줄었고요.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는 2.8% 감소했습니다. 지금 해운 경기는 하락 추세에 지금 접어들었고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해운 업계는 초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해상 운임이 급등했었고 네. 선사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준에서 30% 이상의 실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진,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 있어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항만 물동량도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해운 업계의 물동량 감소가 항만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여전히 팬데믹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해운업계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 예. 봉쇄 등으로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 운임이 지난해 1월 5,100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급감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995포인트로 그 32개월 만에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긴축 경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반면에 2000년 4분기 이후에 집중되었던 신조선 발주 물량이 올해부터 이제 인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그래서 선박 공급 물량이 전 세계 선봉량의 8%에 해당하는 207만 TU가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해운의 그 저시황기가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상 운임이 팬데믹 이전에 유사한 수준이고 운임이 계속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대응할 것으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저시황기에도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안전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서 우리 해운사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요는 주는데 공급은 느는 해운업계에 상당히 침체된 기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예. 이렇게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아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요소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화물입니다. 두 번째는 항만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는 항만 비용, 네 번째는 해운 네트워크, 마지막은 해운 연간 산업 구축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야지만 네. 항만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물이 없는 항만에서는 선박 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물이 있는 항만이 경쟁력이 있고 선박이 입출항하고 항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항만에는 두 가지 유형의 화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수출입 화물이 있고 두 번째는 연안 화물이 있습니다. 부산항은 국내 70% 이상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전진 기지입니다. 그리고 항만 물동량을 창출하는 항만 배후 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동량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네. 부산항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속하고 안전한 항만 서비스 제공입니다.
선박의 입출항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안전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항만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항만 비용입니다. 선사들은 항만 비용이 저렴한 항만을 찾아서 기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항은 다른 항만에 비해서 항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 이러한 것들이 선사들의 유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는 하주 입장에서도 네. 이러한 저렴한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운 네트워크입니다. 부산항을 이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화물을 보낼 수 있는 선사들의 다양한 해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운 항만 연간 산업이 부산항에 구축이 되어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선박이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선박 대리점, 예선, 도선, 그리고 복합 운송 업체 등 물류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연간 산업들이 발전해 있어야지만 네. 항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5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경쟁력 있는 항만일 수 네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떤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제 항만 시설의 규모,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그다음에 항로 네트워크, 그다음에 화물 창출 이게 이제 그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항만 시설 규모 부분은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서 대형 선박이 대량의 화물을 싣고 와서 이걸 하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 개장하는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를 시작으로 해서 진해 신항 등 항만 시설을 차질 없이 개발을 하면서 대형 얼라이언스들 그러니까 이 해운업계는 거의 과점 체제가 돼 있고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렇게 선복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대형 얼라이언스들이 한 터미널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그 터미널 대형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항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구축해서 항만의 생산성과 함께 안전도 확보해 나가야 항만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하역에서 이송, 화물 장치까지 전 구간을 자동화 항만으로 개발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를 올해 하반기 이제 개장해서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역 장비도 우리 기술로 그 자동화 장비, 그다음에 항만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증을 지원해서 스마트 항만 산업 기술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가 항만안전특별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항만의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해서 그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도 하나의 항만의 큰 경쟁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항은 전 세계 500여 개 항만의 주 276항차의 그 항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항의 그 우수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선사와 하주기업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포트 세일즈를 통해서 신규 노선과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항만 배후 단지에 그 적기에 공급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신항 배후 단지가 그 화물 물동량 창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이야기를 네. 듣고 보니까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요소 곳곳에서 스마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스마트화,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스마트 항만이 구축되면 물론 항만 자체의 경쟁력도 강화되겠지만 그런 관련 기술 산업도 또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네.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좀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예상하시나요, 교수님? 네, 지금 전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항만에서도 스마트 항만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화 항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동화 항만은 사람이 없는 무인 형태로 항만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은 자동화 항만의 범위가 더 넓은 네. 즉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 선박 그리고 항만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운영 시스템, 그리고 항만과 내륙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물류의 흐름에 있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화물 위치를 추적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걸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스마트 기능이고 스마트 항만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IoT, 그리고 AI,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는 그 기술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대학에서 이런 기술 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R&D 연구 과제도 많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신항이 개장되면서 국산화 하역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스마트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산화 장비를 투자를 하고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스마트 항만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을 위해서는 R&D 과제뿐만 아니고 관련 기업들 육성에도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도 대학이라든지 그런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자동화나 스마트화가 그게 그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닙니다. 예. 단순한 무인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스마트화고 정말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의 발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관님은 어느 정도로 좀 효과가 있을 걸로 전 예상하시나요? 세계적으로 이제 항만이 스마트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은 아마 좀 더 발전할 것이다. 또 시장은 더 넓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항만 산업 기술 육성을 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그런다면 우리 항만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항만까지도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2-5단계 터미널에 국내 기업의 크레인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신항에 있는 터미널 크레인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2-5단계의 크레인이 이제 국내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 또 부산항 신항 2-6단계라든지 또 광양항 테스트 베드에는 그 계속적인 우리 항만 장비들을 유치함으로써 이제 레코드 기록을 갖다가 이렇게 실적을 쌓아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31년까지는 스마트 항만 장비 분야 세계 점유율 1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항만 산업 기술이 이제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또 이걸 운송해 와야 됩니다. 운송하고 설치하고 하는 이런 중공업들 외에도 그 시스템 산업이라든지 하는 그 관련 산업들 또 일자리 창출 등에도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활성화될 경우에는 31년까지 3.9조 원의 시장을 확보해서 5.5조 원의 산업 생산 유발력과 1.7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또 1만 5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항만 산업 기술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외국산을 쓰던 크레인을 국산 크레인으로 바꿨다라는 네. 점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러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외국의 항만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게 예.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부산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제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장관님? 이제 스마트 메가포트라는 거는 이제 아까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네. 하셨고 메가포트라는 건 한 50선석에서 60선석 규모의 대형 항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스마트를 통한 자동화, 지능화, 친환경화를 하고 또 항만 규모도 그렇게 키움으로 인해서 그 스마트 메가포트에는 물류의 지체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화물이 다 처리되는 그런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박이 대형화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규모와 운영의 효율을 높인 메가포트의 개발이 사실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네. 스마트 메가포트로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202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우리 화물 처리 속도가 35% 정도 증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외국 화물이 이제 우리를 거쳐서 나가는 이런 환적 화물들 유치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화뿐만 아니라 대형화까지 이룬 부산항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부산항이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이 되면 앞으로 개항하게 될 가덕 신공항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산항이 글로벌 물류의 어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부산항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고요. 환적 물동량 기준은 세계 2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공항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는요. 항만, 항공, 육상까지 해서 트라이포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부산항이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으로서는 세계 수준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진정한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특히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뿐만 아니고 가덕 신공항을 이용해서 항공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부산항의 성장 잠재력은 더 높아지고요. 지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항공 화물의 42%가 항만을 이용해서 다시 또 처리되는 이런 형태로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항과 진해 신항, 스마트 메가포트가 만들어지고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진정한 항공 화물, 그다음에 해상 화물, 육상 화물이 운송되는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 경제도 성장하게 되고 일자리뿐만 아니고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화, 대형화, 그리고 항공, 공항과의 만남,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앞으로의 잠재력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물류의 또 핵심으로 꼽히는 키워드가 바로 탄소 중립.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운 산업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이 돼서 온실가스의 초과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해수부도 친환경 선박 도입 같은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 것인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그리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금년 7월이 되면은 2050년까지 50%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100%로 이제 탄소를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할 예정이고 또 EU에서는 독자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도 국제 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미주와 유럽을 다니는 그 전기 컨테이너선을 우선적으로 116척 정도 될 겁니다. 그 선박부터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바꾸고 2050년까지 그 전체 선대 867척을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운 기업들이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세제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친환경 기술 개발 또 미래 연료 벙커링 그 인프라 구축 등 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됨으로써 네. 어떤
탄소 중립 시대의 그 1등 해군 국가로 도약하면서 우리 해운과 조선이 동반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또 무역 환경이나 이런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친환경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데 쉽지는 않은 이제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좀 추가로 나와야 이게 더 앞당겨질까요? 네, 지금 친환경 규제에 따라서 선사들도 상당히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IMO 국제회사 기구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하다 보니 황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을 지정해서 선박이 입출항을 할 때 그 해역에서는 황산화물 함유량이 0.1%까지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의 운항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선사뿐만 아니고 항만에서도 친환경 항만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역 장비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규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관련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협업해서 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좀 줄이고 대기 오염 물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화, 친환경화로 가는 길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청년 인재들이 이 미래를 끌고 나가야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해수부도 2030 장보고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2030 장보고 프로젝트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폭넓은 디지털 항만을 통한 폭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앞으로 5년 동안 그 자율운항 선박,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과 같은 해운 물류 산업의 그 디지털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문 인력 5,000명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금융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뭐 친환경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장비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핀테크 등 금융 기술 고도화에 따른 차세대 해운 금융 전문가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도 올해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선언 문제가 항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국적 선언으로 유입돼서 올 수 있도록 그 선원 직업에 대한 매력도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선사, 정부가 함께 5년 동안 일정액을 납입해서 목돈으로 돌려주는 그 체험 공제, 선원 체험 공제도 도입하고 그 이제 장시간 배를 타야 되는 이런 교대 주기도 이제 좀 더 단축을 하고 또 원격 의료 서비스라든지 또 그 선내 주거 여건이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해 가지고서 그 선원에 대한 그 매력을 더 높여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해양수산 분야의 일이라고 하면 왠지 거칠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인식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꼭 그것이 아니라 디지털이나 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아질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수님은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이 취업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느끼실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이 분야의 청년 인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네. 해양수산 분야의 관련 전공을 개설해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한 13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연간 한 1만 400명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은 양질의 직장을 원하고 있고 또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이러한 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수산 분야는 학생들이 양질의 직장을 통해서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원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는 이러한 해양수산 관련돼 있는 양질의 기업들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대학이 해야 될 또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서로 또 힘을 합쳐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또 앞서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5천 명이라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은 이러한 청년들이 고급 일자리를 네. 이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 분야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짚어주시면서 정부와 학계에 공동의 과제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기업이 원하는 또 그만큼의 인재를 양성해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현재 부산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당장 세계박람회의 현지 실사가 4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북항 재개발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2030 세계 박람회가 이제 개최되는 장소가 지금 북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항 재개발은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단계의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말에 도로, 공원, 교량 등 주요 기반 시설은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해양 레포츠 컴플렉스를 2024년까지 설치해서 해양 관광 복합 지원 시설을 확충을 하고 충장로 지하차도, 그다음 복합 환승센터, 트램 등 교통 시설도 계속 추진해서 박람회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사업은 지난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일정을 위해서는 이제 2024년 상반기에는 이 부지 조성 공사가 이제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우리 이제 행정 절차들 지금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제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업 착공 전 주요 일정을 이제 행정에 관련된 일정을 단축을 하고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 4월 그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방문할 때 네. 우리 부산이 그 다른 도시와 다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기반 시설은 이제 만들어 놓고도 1단계 사업의 준공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요. 또 랜드마크 부지의 사업자 선정도 좀 잠정 보류라는 용어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준공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랜드마크 부지도 뭐 잠정 보류라기보다는 네. 지금 뭐 조만간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두 가지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시일이 촉박한 만큼 또 졸속 심사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시간 표제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만 발전을 위해서도 북항 재개발 잘 돼야 되잖아요.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이 지금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회가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북한 재개발 사업은 좀 더 성공적으로 조속히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보면 항만의 기능이 더 팽창하면서 새로운 항만이 개발되고 구도심에 있는 항만은 재개발을 해서 도시가 성공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템즈강 주변에 있는 항만 재개발 지역이고요. 그리고 로테담도 마찬가지. 그리고 함부르크 이와 같이 세계적인 항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구도심이 재개발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 북항 재개발 1단계와 2단계는 앞으로 이 부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6조 8천억 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12만 개 고용 창출과 31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 1단계 북한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를 꼭 해서 2단계 사업도 성공을 하게 한다면 부산항이 명실상부한 이러한 새로운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 올 봄부터 배출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수산물 먹어도 되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당장 수산업계의 타격도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2월 16일에 그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 방재학회를 통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그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에 언제 얼마만큼의 농도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1차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방류로부터 10년 후에 우리 바다에 도달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우리 바다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중국 등 해외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시뮬레이션은 그 일본에서 실시계획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후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제 검증된 자료를 내게 되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서 또 새롭게 시뮬레이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정점을 이제 수산물 생산 해역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45개에서 52개로 이제 확대를 하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 평행수의 경우에는 그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의 선박이 평행수를 우리나라에 배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네. 우리 하나씩 바깥에서 물을 바꾸어 가지고서 입항하도록 하고 또 그 입항한 선박에 대해서도 실제로 물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증하고 또 전수조사도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등 8개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 그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서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원산지를 바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수입 이력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방법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일본의 수산물에서 오염된 부분이 수산물이 오염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국내 수산물 괜찮을까?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더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태평양 섬나라에 있는 국가들도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 국민들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한 오염수 해양 방류가 궁극적으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런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것은 반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해양 오염 방류를 반대함과 동시에 최근에 보면 일본에서는 척정 방사성 핵종을 64종에서 31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소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해야 되고 이 측정을 통해서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조사 또는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인과 이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제조의 경우에는 118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국민들 건강과 이러한 어업인들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제 반대 입장을 더 개진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고 예. 이제 해양수산부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범정부 TF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런 우리 의사를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외교 라인에서는 또 일본에다가 그런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는 게 분명한 정부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이 수산물을 먹어도 되나 하는 걱정이 있는 한편으로는 또 어민들, 수산업계의 걱정이 만만치 않게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업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이런 목소리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수산물의 방사능으로부터 이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민들한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서 방사능 검사 장비나 인력을 갖다가 지금 2배 이상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 수산물을 가져오셔서 이제 정부에서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수산물을 검사를 해달라라고 하면 검사할 수 있는 의뢰를 할 수 있게. 예, 의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도 약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뭐 예를 들면 일본인데 다른 데로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 이력 관리를 더 강화하고 또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민간 합동으로 또 단속도 계속하고요. 점검도 강화해서 국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소비 모멘텀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만약에 해양수산부의 업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이제 정부 비축, 그러니까 방류 전에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은 이제 국민한테 싸게 상생 할인 행사를 통해서 이제 풀고 또 이제 방류 이후에 뭐 이런 우리 이제 억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우리 또 어민들이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축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도 지금 확보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항 경쟁력 강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서 수산물 안전 문제까지 해양 관련 이슈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네. 끝으로 항만 물류 분야 혁신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두 분께 한 말씀씩 듣는 것으로 짧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해야겠네요. 먼저 하시겠어요? 예. 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을 겪었고 그 위기 속에서도 부산항이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항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운 항만 물류 업계와 항만 근로자들이 모두 합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 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물동량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부산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스마트 항만, 그리고 친환경 항만,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부산항이 노력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해양 분야의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을 통해서 부산항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항만 물류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어떤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움직이실 때 항만 물류 분야의 그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물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어떤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해운하고 항만 물류 산업은 오랜 시간 걸쳐 형성된 그 탄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우리 경제 성장을 쭉 이끌어온 그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 물류 부분에 대한 지출이 투자로 인식되어질 수 있고 또 물류 산업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경제 공급망은 더욱 안정화되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안정적인 항만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운 항만 물류 산업과 수출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생각하고 업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물류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항만 물류 분야의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지만 이 위기 속에 경쟁력을 가지길 그리고 그 중심에 부산항이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K토크 부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